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가 혼자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야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숨어서 침팬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침팬지들이 막 제인을 향해서 똑바로 돌진해서 달려온 순간도 있었어요.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제인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자신을 내던지고 또 침팬지와 동물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 책에서 제인은 그들의 때문이다 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 제인 구달 선생님이 지난 10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제인 구달 침팬지와 함께한 나의 인생입니다. 제인 구달이 쓴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인 구달이란 이름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분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인 구달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23살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건너가서 탄자니아 곰베 지역에서 야생 침팬지들을 관찰을 하다가 그들이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침팬지가 풀잎 하나를 꺾어서 개미굴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뺐고 그거를 이제 훑어내서 씹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풀잎이 꺾어지니까 다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흰 개미를 좀 더 잡기 좋게 나뭇가지를 변형시켜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관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관찰이 있기 전에는 과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인 구달은 이 엄청난 연구 결과를 과학학술지 네이처지에 발표를 해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할 줄 안다는 기존의 학설이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중대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포획된 침팬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구달은 야생 침팬지를 장기간 관찰하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동물 행동학의 새 지평을 열었어요. 이것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가 혼자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야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숨어서 침팬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표범 같은 맹수를 맞닥뜨리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침팬지를 몇십 년간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이름을 딴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해서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제인 구달은 9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돌면서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호소했고요. 사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세계, 너무도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한 어린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인 구달도 아주 조그만 아이였을 때부터 동물을 사랑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관련된 동화책들을 보면서 자랐다고 하고요. 8살 때 이미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걸 책으로 쓰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이 책은 제인 구달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인 구달이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엄마가 가르쳐준 거였어요. 사람들은 제인 구달의 꿈이 정말 무모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집을 떠나서 멀리 야생동물을 관찰하러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1960년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제인 구달의 집이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집안이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야생동물과 함께 살면서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이런 활동은 아무래도 집안에 좀 금전적인 여력이 있고 돈을 벌지 않는 일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제인 구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가 진실로 그걸 간절히 원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붙잡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길이 있을 거야. 제인 구달도 이 책을 통해서 그걸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이룰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의 꿈, 정말 그 동심의 꿈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그걸 이루는 그 과정이 얼마나 낭만적이기도 하면서 또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인 구달이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이 너무도 오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기쁨, 슬픔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복잡한 두뇌 구조를 가진 동물도 고등한 지적 능력이 있고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를 비롯한 다른 여러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제인 구달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을 관찰을 하고 그들을 알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해와 또 동정심,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제인 구달은 책의 서문에서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어린이들도 자기가 받았던 자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어린이와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니까. 제인 구달의 유년 시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자라온 저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다른 유년 시절 환경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인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기 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깨우면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오히려 방학이 되면 항상 일찍 일어났다고 하네요. 학교의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변에 가고 정원에 놀러 가고 그리고 이 정원에는 제인이 정말 좋아했던 너도 밤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주셨다는데 제인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숙제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귀엽고 아름다웠어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한동안 학교 일과와 학교의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정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원에는 내가 무척 좋아하는 너도 밤나무가 있었다. 내가 그 나무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데니 할머니는 나의 10번째 생일 선물로 그 나무를 주셨다. 나만의 나무. 나는 기분이 좋을 때 높은 나뭇가지에 기어 올랐다. 거기에 앉아서 새들을 지켜보거나 새소리를 듣곤 했으며 때로는 숙제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슬플 때도 나무 위에 올라갔다. 혼자 슬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슬플 때 책을 읽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다. 어머니는 책을 읽으면 적어도 잠시 동안은 문제거리에 대해 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문제가 대단치 않게 느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요즘도 그 방법을 쓴다. 어머님이 어렸을 적에 제인에게 책을 통해 슬픔을 잊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나는 벽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는 걸 매우 좋아했다. 저도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집에는 이렇게 벽난로가 집에 있어서 벽난로 앞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얼마나 그 감성이 좋을까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우리 집은 항상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도 많았다. 우리는 새 책을 많이 살 만한 여유는 없었지만 동네 도서관의 회원이었다. 어느 주말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휴 로프팅이 쓴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빌려다 주셨다. 이게 제인 구달이 엄청 좋아했던 책이라고 해요. 나는 그 책을 다 읽고 다시 한번 읽었다. 그만큼 좋아했던 책이 없었다. 책을 돌려주기 전까지 3번을 읽었다. 어머니가 불을 끈 다음에도 이불 밑에서 손전등을 켜고 책을 끝까지 읽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엄마가 불을 다 껐는데 이불 속에서 이 책을 계속 읽었대요. 그때가 11월이었다. 그리고 나는 데니 할머니가 그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때 7살이었다. 7살에 가장 좋았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책 선물이었는데 그 둘리틀 박사 이야기가 동물에 대한 책이거든요. 언젠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7살 때 둘리틀 박사 이야기를 너무나 재밌게 읽고 아프리카로 가서 나는 동물과 함께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꿨던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들에 대한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북아메리카와 캐나다에 사는 늑대, 곰, 오소리, 남아메리카에 사는 제규어, 아나콘다, 그리고 나무늘보, 아시아에 사는 오랑우탄, 인도산 코끼리, 매개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읽었다. 제인구달이 이렇게 슬플 때도 책을 읽었는데 어머님이 슬픔을 잊기 위해 독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제인구달이 그렇게 좋아했던 둘리틀 박사 이야기 책을 7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디어 받게 됐고 그게 너무나 행복해서 이 책의 내용처럼 나는 아프리카로 가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미 제인구달은 7살 때 동물학자로 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인구달은 그 이후에도 온갖 동물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책이죠. 키플링의 정글북 그리고 타잔 같은 책을 특히 좋아했다고 해요. 제인구달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책들이 제인구달의 인생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인구달은 시골에 살았어서 어차피 집 근처에 동물원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갇힌 동물들을 보는 것보다는 야생 동물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람쥐라든지 새, 곤충 이런 집 주위의 야생 동물들을 꾸준히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귀여웠던 게 방학 때마다 동네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을 모아서 자연 관찰 클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정원 구석에 모닥불을 지피고 캠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동물들을 관찰을 하고 자기가 본 걸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그 경주용 달팽이 일화도 너무 귀여워요. 달팽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달팽이가 똑바로 가도록 이제 경주를 하는 건데 이 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풀잎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규칙을 세운 게 부드러운 풀잎만 쓸 수 있었고 그 달팽이 뿔의 옆부분만 건드릴 수 있었어요. 눈이 달린 민감한 끝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싶었던 그런 예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실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나 말린 꽃 같은 수집품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전시물에 자세한 이름표를 붙여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단순히 관찰을 한 게 아니라 잘 관찰한 거를 기록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명명해놓는 습관을 붙여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학자로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제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하기 2년 전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만 들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생물, 영어, 역사 같은 과목들이었는데요. 이것도 참 부러운 대목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 과목 평균을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제이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위주로 그런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듣고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축복받은 교육 환경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제 학창 시절이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학교 친구가 아프리카 케냐의 농장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케냐로 갔는데 우연히 아주 세계적인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인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되죠.
제이는 어릴 때부터 해온 폭넓은 독서로 동물의 세계에 관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에 리키 박사가 깜짝 놀란 거죠. 제이는 그때 당시에 아무런 학위나 경험도 없었지만 곰베 지역 침팬지 연구에 발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된 자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유명한 학자를 만났더라도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 연구에 발탁되기 어려웠겠죠. 루이스 리키 박사가 당시 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경험이 부족한 거나 학위가 없는 건 상관이 없다고. 루이스 리키 박사는 이론으로 머리가 가득 차지 않은 사람을 보내려고 했다고 해요.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할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이 연구로 학위를 따려는 사람 말고 이제 진심으로 침팬지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무한한 참을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왜 침팬지 연구에 참을성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야생에서 생활을 할 때 동반자 한 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이는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어머님이 아프리카에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거든요. 전 이 부분도 진짜 우리나라의 문화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대 초중반의 딸이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침팬지들을 관찰하면서 살겠대요. 근데 이 계획을 옳다구나 하면서 반길 어머님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제인의 어머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아프리카를 또 너무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제인이 시작할 새로운 일을 돕고 싶었다고 해요. 제인이 이렇게 위대한 동물학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님의 든든한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야생에서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산다는 게 밥벌이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위험해요. 여자 혼자 그렇게 오지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게 너무나 무모한 계획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은 지지를 해주셨던 거죠. 자, 침팬지 연구에는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침팬지의 숲으로 들어가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초반 몇 개월 동안은요, 침팬지들이 계속 도망을 가서 정말 저기 멀리서 침팬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침팬지들이 경계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 제이는 경비원도 없이 혼자 숲속을 돌아다니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접근할 때 좀 더 조용히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냥 저 어느 방향으로 갔다 올게요 라고만 말하고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못 찾을 수도 있을 만큼 오지인데 통신도 안 되고, 근데 제인 구달은 엄청난 용기가 있었던 거죠. 전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비밀스러운 숲에 경비원도 없이 보디가드도 없이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가면은 침팬지들이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제인이 야생에서 보인 인내력은 정말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매일 새벽 5시 반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서 침팬지가 있을 만한 곳을 향해 떠났어요. 산꼭대기로 자주 가서 침팬지들이 움직이고 소리내는 것을 관찰했고 여기에서 침팬지들이 자기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매일 12시간 정도를 산에서 보내면서 집요한 관찰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침팬지들이 머물고 떠난 곳에 내려가서 그들이 먹고 있던 잎사귀나 열매를 모았죠.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침팬지들은 제인 구달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차차 알게 됐고, 이제 90m 정도까지 접근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대략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정말 멀리서 조심조심 소리도 안 내면서 그들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나중에 제인은 아예 산꼭대기에 뭐 주전자라든지 컵, 담요 같은 걸 놔두고 침팬지들이 산꼭대기 근처에서 자면 제인도 그곳에서 같이 잤어요. 그리고 제인은 그렇게 같이 자는 밤이 너무 좋았대요. 그러다가 밤에 이제 표범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인은 이렇게 야생의 숲에서 침팬지들을 혼자 관찰할 때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맨몸으로 맹수를 맞닥뜨리든 무서운 수컷 침팬지를 맞닥뜨리든 완전 비무장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무장 상태였던 제인 구달이 몇십 년간 야생의 숲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환경 적응력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이 동물들에 대한 관찰력과 분석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법을 알았던 거죠. 또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잘 알았던 거고요. 제인 구달만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수컷 침팬지를 맞닥뜨렸을 때 웅크려서 몸 크기가 커 보이지 않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게 자세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뒷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금씩 후퇴를 한다든지. 제인 구달은 해가 지기 전에는 절대로 캠프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먹었던 끼니가 저녁 식사였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1일 1식을 했던 건데 식단만 부실했던 게 아니라 더운 야생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뛰어다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인 구달이 제가 이 사진으로 봐서도 작은 키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몸무게가 41kg까지 빠졌다고 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던 거죠. 이제 침팬지가 조금씩 제인 구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관찰을 하는 건 절대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덤불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침팬지들이 쉬운 길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엉킨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다니는데 그들 속도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엉금엉금 기어가야 하기도 했고 심지어 뱀처럼 배를 땅에 이렇게 붙이고 꿈틀거리면서 가야 될 때도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시가 살갗을 막 핥히기도 하고 덩굴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온몸에 상처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짠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머님도 같이 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기도 했고 이게 이제 또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 마을 현지인들이 제인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제인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해주기도 했죠. 이제 드디어 제인의 캠프에 침팬지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인 구달이 이 책에서 캠프에 찾아온 침팬지가 자신에게 바나나를 건네받았을 때 그 경이로운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을까 싶더라고요. 1년 동안 저기 멀리서 꽁무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침팬지가 찾아와서 바나나를 받아 먹게 된 거죠. 침팬지들은 이제 제인이 좀 더 가까이 접근해 올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인은 이제 서서히 침팬지들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사람처럼 침팬지들도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침착한 침팬지도 있고 성질이 급한 침팬지도 있고 짜증을 잘 내는 침팬지도 있고 또 질투심이 많은 침팬지도 있었죠. 각각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가족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자녀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그려서 그들의 공동체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플로, 데이빗 이런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침팬지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또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인이 과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데이빗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침팬지가 개미굴 속에 흰 개미를 핥아먹기 위해서 풀잎과 나뭇가지를 변형해서 쓰는 걸 보게 된 거죠.
정말 이거는 유레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나중에 그의 남편이 되었던 사진작가 휴고 반 라빅에 의해서 다큐로 만들어져서 학계에 소개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제인 구달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남편의 도움을 받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인 구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4년쯤에는 침팬지와 제인 사이의 장벽이 거의 없어졌어요. 제인은 침팬지와 정말 스스럼 없이 놀기 시작했고, 정말 놀라운 거는 침팬지들이 막 찾아와서 같이 놀자고 졸라대기도 했대요. 침팬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셈이죠. 제인 구달이 관찰한 침팬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팬지들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질투 같은 감정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질투를 느끼냐면 뭐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하면 엄마에게 더 칭얼댄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엄마 침팬지들의 양육 방식도 정말 제각각이어서 막 버릇없게 키우는 양육 방식을 가진 엄마 침팬지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과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정말 위험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위험한 요인은 사람도 있었고요, 동물도 있었어요. 제인이 아까 야생 숲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관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밀렵꾼도 맞닥뜨리게 돼요. 정말 위험한 악어 밀렵꾼도 만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맹수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잘 살아남으셨고요. 그리고 커다란 침팬지들이 이제 제인을 한번 애워싸고 포위시키고 막 제인을 향해서 똑바로 돌진해서 달려온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인이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막 제인을 향해 돌진하던 침팬지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이렇게 틀었다고 하는데 제인이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겁만 주고 끝난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제인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자신을 내던지고 또 침팬지와 동물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 책에서 제인은 그들의 눈빛 때문이다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시장에 팔려 나온 어린 침팬지들, 서커스 의상을 입고 있는 침팬지들, 의학연구소 실험실에 갇혀있는 침팬지들, 그들의 눈빛에서 빈민가나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린이들의 눈빛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눈빛을 보고 또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인은 저녁 식사가 끝나면 하루 동안 침팬지를 관찰한 모든 것에 대해서 휘갈겨 써놓은 공책을 꺼내서 모든 걸 또박또박 일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지들이 모여서 야생 침팬지에 관한 정말 중요한 사료가 됐고요. 제인이 36년 넘게 침팬지 연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인간들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인은 루츠와 슈츠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간과 동물들에게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특성에 있어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종류의 유인원이 야생 상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구한 선구자들 모두가 여성이더라고요. 일단 탄자니아 곰베에서 야생 침팬지 연구를 한 제인 구달, 그리고 르완다에서 고릴라 연구를 했던 다이앤 포시, 보르네오에서 오랑우탄 연구를 한 비루테 갈디카스, 이들에 의해서 야생 영장류에 대한 현장 연구가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영역 중에 하나가 됐고 이후에 다큐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됐죠.
최근에 넷플릭스에도 제인 구달에 관련된 다큐가 하나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인 구달이 갇혀있던 침팬지를 풀어주고 그 침팬지가 제인에게 감사의 포옹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너무나 눈물 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인 구달이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7살, 8살 때부터 오지로 가서 동물들과 함께 살겠다는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정말 그 어릴 때 동심의 꿈을 실현한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막 순수하게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는데 어른이 되면서 사회에 때가 묻으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은 하고 싶지만 이거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포기해야겠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포기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꿈을 잊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인 구달은 참 마지막 순간까지 90이 넘는 나이가 되실 때까지 그 꿈을 간직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7살 때 꿈은 뭐였어요? 전 여러분들이 잠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잠시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인 구달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제인 구달의 자서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인 구달이 이 책 말고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희망의 이유라는 책도 유명하고, 근데 이 책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얇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이야기가 또 자세히 들어가 있었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는